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찬, 김진욱, 이기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대망론인데요. 이 사람 정말 대선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현 시점에서 몇 % 정도 될지 그 수치를 좀 써주시면 되거든요.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저희 뭐 채널A 뉴스 보도를 보고 오셨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얼마 전에 통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갈 건지를 좀 궁금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또 두 사람이 통화하기 전에 참모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유력 대선 후보라고 또 소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숫자들을 좀 쓰셔가지고 돌려주세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찌찌뽕. 네, 와. 두 분은 49%로 똑같이 쓰셨고 약간 비슷한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인데 0%부터 혼자 쓰셨으니까 0%? 역시 가능성 전혀 없어요?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고, 예. 네, 이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당이 있나요? 여권. 범여, 예. 편이 걸렸네요. 범여. 네. 범여권. 시작부터 싸울까요, 우리?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는 0% 여야 한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두 달 동안 국정을 관리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이건 거의 나라의 기둥뿌리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힘이 민주당을 최근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게 한덕수 총리 탄핵이었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대선 주자로 영입한다는 건 국힘에서 셀프 탄핵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차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탄핵은 아니고 차출 아닐까요? 전 정말 결과적으로 똑같으니까 네. 이런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한덕수 출마 요청 서명하는 연판장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뭐 다른 라디오에서도 하고 페이스북 글도 남겼는데 네.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과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보수가 언제까지 자꾸 이 보수 울타리 바깥에서 어떤 철학과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을 그냥 조금 커리어 좋고 인지도 높다고 기웃거리면서 데려와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당 안에서 사람 잘 키워요. 정말 자격 미달이고 뭐 저런 사람이 싶은 사람도 민주당에서 한 10년 활동하면 국회의원 배치 주더라고요. 이거 약간 돌려가기인가요? 아니요, 저 제 네. 칭찬입니다. 네.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칭찬으로 들리지 근데 않는데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뭐 다른 사람 여기 이번엔 이 사람 이번엔 저 사람 저번에 저 사람 매번 새 인물 찾는 거. 거기 이제 한계가 직면했다. 네. 안에서 사람 키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좀 보수적으로 쓰셨습니다. 범여권에 있는 장해찬 최고가. 두 분은 49%인데 차례대로 왜 49%를 쓰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정치권에서 51%를 쓰면 100%라고 읽는 거고 49%라고 쓰면은 0%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봤고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나 안 할래요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본인이 그만큼 본인의 몸값을 올려놓고 싶을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요구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고 네. 해주세요. 예. 그런데 매몰차게 난 못합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가다가 네.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 기점으로 딱 23일 남았어요. 5월 3일까지 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끌고 가고 싶어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보수의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뭐 여당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다음 주부터 레이스에 들어가잖아요. 경선 레이스에. 네. 그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기는 풍기면서? 풍길 네. 것이다. 네. 왜? 그래야 지금 그 소위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에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해요. 보수 그래- 주자로서
이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여지를 남겨두는 그게 이제 식으로. 오늘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나온 네. 이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준 거예요.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를 꽃가마 태워서 모셔갈 일은 없고 그렇죠. 그렇게 네. 모셔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냥 나갈 수 있는 여지만 남기고 있어도 보수에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스탠스는 취할 것 같습니다. 예. 이기인 최고도 뭐 비슷한 생각으로 49를 쓰신 걸까요? 네, 저도 뭐 들어보니까 상당히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과반을 넘지 않는 숫자이니까 49%를 한번 써봤고요. 사실 아무리 외교적으로 통일하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계엄을 선포했었던 대통령의 총리 출신으로서 정치에 등판한다면 그게 사실 받을 수 있는 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총리 분께서 직접 알고 계실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출마의 가능성이 높지 않는 거라고 좀 보고, 이 49라는 숫자가 사실 뭐 과반을 넘지 않는 의미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1949년생이실 겁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47년생이라고 들었는데. 9년생으로 네.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한번 검색해 볼 테니까 이게 얘기를 저희가 좀 젊은 해 나이가 주시죠. 예.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정치를 시작해도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나이인 만큼 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이 총리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여러 중복된 인터뷰를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굳이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남은 여생을 보낼 것 같지는 않은 생각에 않다라는 49년생 의미로 맞네요. 네, 네. 그렇게 49%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얘기를 좀 들으면서 뭐 추가로 좀 궁금한 것도 생겼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유력 대선 후보라고 소개를 받았다 보니까 좀 호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 영어도 좀 잘하고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게 흐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보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욱 대변인이 얼핏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슬슬 나오는 얘기가 빅텐트론이잖아요. 당내 경선은 어쨌든 시작이 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장 그만두고 경선에 뛰어들 수는 없다 보니까 향후에 그래도 그만두고 외부에서 주자로 뛰다가 뭔가 단일화를 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빅텐트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국민의힘 경선은 참여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현실적으로 사실 등록이 불가능하고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꽃가마 모실 수는 없다고 말했고, 그럼 국민의힘의 후보는 5월 3일에 아마 결정 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무소속 신분인 상태로 빅텐트를 꾸려서 국민의힘의 경선으로 확정된 후보와 원샷 경선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때까지 꾸준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잡히느냐, 많으냐.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다 한덕수 하는데 뭐 갤럽이나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뭐 4인방이 됐든 최종 2인이 됐든 그런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한참 낮은 지지율이 나온다면 한 총리가 무리하게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사퇴할 동력 자체가 안 생기는 것이고요. 권한대행의 주요 임무가 대선 관리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일각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노태양 위원장도 얼마 전에 특별 입장을 냈고 선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책임이 행정부 수반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도 사실은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는데 한 달 뒤에 선거 한 달 앞두고 저 원샷 경선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한덕수 총리를 평소에 좋게 보고 존경해왔던 저 같은 사람도 야 이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총리가 훌륭한 관료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진영에서 참 매력적인 인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기에는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리고 설령 한덕수 없을 때 국민의힘이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국정 운영과 정부의 행정 절차에 이 내부 정치 때문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더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계속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사회 저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계엄 거의 직전에 총리 공간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사회에 몇 안 되는 어른이
정치에 휩쓸려서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을까봐 음. 오히려 한 총리를 더 걱정하는- 존경하고 걱정하는 네.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게 한 예. 총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일군의 뭐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고 바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예.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좀 공세를 높이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대권에 대해서도 뭐 꿈을 꿔선 안 된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얼토당토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얼토당토도 안 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 오히려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차라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2.3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3년 동안의 임기를 직접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한덕수가 아니라 한독수다. 독수다. 네, 굉장히 강해졌다. 네. 아. 독해졌다. 입에 독해졌다. 입에 독을 품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잘한다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시즌2일 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비상계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면서 결정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그런 상황들이 올 때까지 가장 큰 역할은 누가 했을까? 저는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결심을 좀 단단히 가지시고 네. 출마를 좀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한번 평가를 직접 윤석열 직접 정부에 대한 받아보는. 평가를 직접 받아볼 수 네.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이기인 최고는 뭐 더 할 말 있으신가요? 사실 빅텐트론이라는 게 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개혁신당도 이 작년 설 때였나요? 빅텐트론에 한번 현혹돼가지고 합당을 한번 했다가 제대로 한번 못을 현혹돼서 먹어본 적이 네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단일화하거나 당대당을 합치거나 빅텐트를 치면 그게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도했었던 혹은 목도했을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빅텐트 쳐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대선에 나가겠다? 이건 좀 엄두가 안 납니다. 짐작이 안 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나갈 건가라고 한 것에 있어서 막 한덕수 총리가 고무된 것은 아닌 것 같고 호사가들 내지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좀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야 공이 모든 후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관세 정국에서 보편 관세 10% 매기고 잠시 유예하고 있는 지금 중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가 협상에 나설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야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평가의 대상일 거거든요. 그렇게 큰 유의미한 평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협상 당사자로 통화를 했으니까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본 것이지 정말로 이제 이 사람이 대선 주자네라고 해서 물은 건 아닐 한덕수 총리의 것이다. 개인에 네. 대한 어떤 호보다는 총리가 지니고 있는 그 직위에 대한 의문인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자연스럽게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부통령이니까 총리니까 출마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지 한덕수 총리는 정말 유력해가지고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사람 유력한 한국의 대선 후보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신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로도 뭔가 이렇게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는 세력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그리고 원래 정치인의 출마가 오롯이 본인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네. 주위 참모들과 지지하는 분들의 열망이 커지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통화하는 상대가 2달 임기의 대통령 권한 대행일지 아니면 차기의
나와 함께 중요한 한미 뭐 관세나 무역 협상, 방위비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대일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지율이에요. 예. 여론조사가 뭐 믿을 수 있니 없니 무용하니를 떠나서 우리 언론이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다고 평가하는 몇 가지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 업체들의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한덕수 총리가 유의미하게 잡히고 있지는 않아요. 후보에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네요. 갤럽 같은 경우는 포함된 조사가 주관식이기 없으니까. 때문에 아, 네네, 그건 그쵸.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 퍼센테이지가 잡혀요. 그런데 사실은 대망론이 형성될 정도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후보 넣어라 마라 안 했는데 갤럽 기준으로 20% 30% 가면서 도저히 이건 대선에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때와 비교하면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만들고 있지 아직까지 국민 전반으로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 국민 저도 여론이 네. 확산된 건 그렇게 아니다. 무르익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 이 짧은 시간에 정치 공학적 움직임으로 이게 과연 여론조사에서 5% 10%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10%가 나오면 빅텐트 안 치면 안 돼요. 예. 그때는 뭐 원샷이든 투샷이든 무조건 해야 돼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빅텐트는 안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까지 과연 오를 수 있겠는가가 문제인 거죠. 우리 장해찬 그 전 최고께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좀 봅니다. 네. 일단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에요. 거기에 일단 이름이 잡히는지를 일단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며칠상간에 특히 국민의힘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출마 가능성을 띄우고 오늘은 또 국민의힘의 호남권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출마 촉구도 뭐 하시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은 몇몇 언론사들은 이름을 넣고 돌려볼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게 아마 이번 주말까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그 한덕수 대망론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자라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루 전 이렇게 그 뭐 일장 춘몽 같이 네. 아니면 화무 11홍처럼 이렇게 꽃이 폈다가 바로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는 요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 되면 안다, 알게 된다. 뭐 너무 급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까요?라고 묻지 않아도 이번 주말이 지나는 다음 주 정도 되면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분명한 성적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주 후반부터 해서 여론조사들이 나오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정된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16일에 1차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들을 좀 추린다고 하고 지금 후보들이 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도 추가로 더 등장을 하고 있어서 1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22일에 4명을 선출할 예정인데 이게 1차 경선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추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차 경선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2명으로 줄인 다음에 이게 결선 투표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당 사상 처음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한 거긴 한데 4명으로 추려지는 과정에서 1등 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리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100% 민심, 국민 여론조사로 4명을 압축하지만 그 역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국회의원 경선 해보고 경험이 있잖아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면요. 국민 여론조사랑 당원조사랑 거의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거니까 그게 당원들의 민심과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이게 저도요. 제가 국회의원 경선 승리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당사자들한테는. 제가 당원에서 이긴 수치랑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긴 수치가 소수점 뒤에 떼면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할 때도 당원 수치랑 국민 여론조사 수치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당원 비율을 안 넣어주느냐라는 전통 지지층의 불만이 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가면 막 출렁거려요. 네. 유승민이 1등 했다가 이 난리가 나요. 예.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전통 지지층 당원 민심 그대로 가서 이건 사실상 일종의 어떤 절차적 요식 행위인 거고 결국에는 전통 지지층의 어떤 주된 정서가 가장 중요해지는데 결정적 변수는 결선 투표제입니다. 네, 결선 투표제. 만약 4명이서 하면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쪽 파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2, 3, 4등으로 표를 나눠가지고 탄핵 찬성했던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4자 경선에서는 발생을 해요. 네. 그런데 과반이 안 돼서 1, 2등 가지고 다시 하면 탄핵 반대 세력의 파이가 자연스럽게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탄핵 찬성 입장을 가진 후보들은 지금의 지형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선을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흥행을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넣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면 탄핵 찬성 스탠스를 취하는 후보들에게는 최종 후보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허들이 더 생겼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인 경선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1, 2위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2등 안에 들까 말까도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이고 제가 오늘 네. 아침에 오세훈 시장 쪽 핵심 참모와 어떻게 통화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 2인 경선을 되게 반대했거든요.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2인으로 갔을 때 탄핵 반대 진영이 뭉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쪽 핵심 참모가 이 말 하더라고요. 2등도 못할 것 같은데 왜 화내는지 모르겠다. 못 들어갈 텐데 결선 못 갈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이게 뭐 당내 전반적 분위기인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두 분 얘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약간의 그 전체적인 여론과 또 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적용했을 때 여론을 좀 알 수 있는 여론조사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이번에 룰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게 되면 이렇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게 되니까 먼저 전체 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데 김문수,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런 순으로 가요. 저렇게 되면 4명까지 자르면 오세훈 시장이 못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 2위 주자라고 하면 김문수, 유승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저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민의힘 경선 룰에서는. 전체 조사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국민의힘 경선 룰과 비슷한 지지층과 무당층만 합했던 조사를 살펴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높고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런 순으로 내려갑니다. 뭐 저 얘기대로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오세훈 시장 쪽에서 2등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이 말이 조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 조사상으로는? 어쨌든 뭐 1%지만 그런 차이가 나오고 예. 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조사 대비 강성 보수 성향이라는 김문수 전 장관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 지지층이나 전통 당원들에게 어떻게 구애하느냐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오세훈 시장의 최근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한 종편 인터뷰에서 나는 탄핵 소추에 찬성한 거지 탄핵에 찬성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선을 염두에 둔 발언인 거죠.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이 들어갔을 때 탄핵을 대놓고 찬성하게 되면 파이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걸 오세훈 시장도 인지했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긴 하지만 소추는 찬성인데 탄핵은 난 찬성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대체? 뭐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 네. 심판 결과에 찬성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심판 말. 한번 받아보시죠, 네, 였지. 뭐. 결과는 난 모르겠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될 정도로 저 조항이 적용됐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그룹이 가져가는 파이가 그만큼 더 적어진다는 게 객관적 지표로 방금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렇게 4명에서 2명으로 좁히고 다시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이 룰대로라면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으세요? 이 룰대로 한다면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유리한 건 맞죠. 네. 김문수 전 장관이 그동안 그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에게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 줄곧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계속 1등을 달려왔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당의 전체적인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지난 12.3 비상계엄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던 동안 소위 반탄파라고 해서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당에 얼마나 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던 게 그때 각하 탄원서 썼을 때예요. 네. 그때 현역 의원 80명이 서명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108명 중에 80명이라는 뜻은 3분의 2도 넘는 4분의 3의 숫자예요. 그 4분의 3의 숫자가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 이거 내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 대표 선수인 역할을 하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리한데 저는 이제 여기에 하나의 가능성을 좀 더해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일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두 가지 양론 아닙니까? 네. 소위 이 찬탄파와 반탄파의 그 대표적인 역할인데 네.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가는 게 정말로 그동안은 필요했어요. 왜냐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보니 헌법재판에서 잘하면 기각 내지는 각하도 끌어낼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힘을 모으는 게 유리하다라고 봤는데 네. 이젠 대선 국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앞에 이제 명확한 상대가 있잖아요. 민주당의 후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럼 이재명을 과연 누가 꺾을 수 있어? 어떻게 꺾을 수 있어? 또다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 거야? 이거는 안 되지. 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또 다른 선택을 할 선택. 수 있다. 그래서 네. 지난 그 작년 전당대회 때 보면 한동훈 그 전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참패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심 민심에서 공이 62, 3% 정도씩을 얻어올 수 있었던 근간은 무엇인가? 네. 당을 바꿀 수 있다? 또 상대인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그 윤한 갈등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원망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네. 이제 뭐 저희가 그쵸. 그냥 추측하는 네. 거니까. 이제 막 시작이니까. 네네. 이긴 최고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일단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음흠. 또 계엄과 줄탄핵을 좀 싸잡아서 비판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이제 윤석열, 이재명 동시청산론이 좀 떠오르게 하는 뭐 이런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이런 전략은 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잘 먹힐 거라고 보시나요? 이 경선 과정뿐만 아니라 본선에 가서도 먹히지 않을 전략이죠, 사실은. 그런가요? 지난 총선에서 네. 이조 심판론 띄웠다가 사실 총선에서 대패한 게 한동훈 대표 호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물론 심리적으로는 청산해야 된다는 심리가 국민들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계엄까지 거친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말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마저 심판을 당해야 될 국민의힘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네. 누가 납득하고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뭐 무슨 뭐 서태지 얘기하면서 시대교체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서태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33년 전에 데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20대라고 따진다면 송대관, 남진, 나훈아 같은 사람을 들먹이는 것과 요즘에 똑같은 거예요. 20대들은 서태지 누구지? 뭐 이럴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요. 네. 근데 시대교체의 아이콘을 서태지라고 들면서 이제는 시대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젊은 사람들한테 먹힐 메시지였나. 네. 시대교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대교체의 상징적인 아이콘을 들먹이면서 시대교체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만의 어떤 명확한 비전,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들을 잘 이야기해서 아 시대교체가 됐구나라고 느낌을 줘야 되는 것이지 네. 그냥 갖다 쓴다고 해서 시대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뭐 서태지의 시대유감이라는 노래 얘기하면서 가요 사전심의위원회 폐지된 것도 뭐 그걸 계기로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우리가 검열이나 문재인 정부 때를 떠올리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내밀든가. 근데 그냥 서태지는 시대교체의 아이콘이고 내가 그 비슷한 시대교체의 어떤 상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 상당히 좀 기성스러웠다라고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기성세대 같았다. 네.